비핵화 협상에 있어 미국이 셈법을 바꿔야 한다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발언과 관련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비핵화에는 오직 한 가지 접근법만 있다며 기존의 비핵화 원칙론을 고수했습니다. 고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은 민주주의에 반한다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여야 사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은 논의의 시작일 뿐이라며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사과와 철회가 먼저라면서 삭발식과 장외 집회 등으로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맞섰습니다. 오늘 새벽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공식적으로 협상을 재개하지는 않았지만 언론 등을 통해서는 계속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먼저 북한에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운을 띄웠는데요. 협상과 관련된 미국의 계산법을 좀 바꿔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반응을 내놨는데 비핵화에는 오직 하나의 해법만 있다. 즉 계산법이 바뀔 수는 없다는 말로 응수를 했습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폭스뉴스에서 비핵화 협상에 대한 낙관론을 거듭 밝혔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희망적이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에는 오직 한 가지 진정한 접근법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비핵화하는 것이고 위협을 없애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언급은 이틀 전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이 셈법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한 답변인 셈입니다. 북미는 최근 자국 언론과 매체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폼페이오 교체를 요구했고 이에 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24일 CBS 방송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근본적인 전략적 결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본격적인 협상 재개 움직임이 눈에 띄진 않지만 북미가 비핵화 의지를 앞세워 서로의 의사타진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셰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은 하원 청문회에서 북한 비핵화의 최우선 해법은 외교라고 강조했습니다.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remains the primary objective. Diplomacy is the primary track. 셰너헨 장관 대행은 외교 실패에 대비해 군이 준비 훈련은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던퍼드 미 합참 의장도 미국은 한국과 적절한 수준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마무리했는데 이번에는 검찰이 정면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 그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검사는 동일체다. 검찰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만큼 총장의 얘기는 검사들 전체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상당히 불쾌한 기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이런 강한 표현으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의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구체적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범죄, 정보, 치안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경찰에 수사권까지 나눠주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권한이 커질 것이라는 겁니다. 검찰 개혁을 하자는 결과가 사법경찰을 사법적 통제권에서 놓자고 해결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 총장의 이번 입장은 해외 출장 중에 대검 간부들의 의견까지 모아 나온 겁니다.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불만이 검찰 내부망 게시판에서도 불거지기 시작한 가운데 사실상 검찰 조직의 집단 반발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라며 불쾌하고 당혹스럽단 말로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여야 사당은 부적절하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고 자유한국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수사권 조정안이 합의되지 않는 한 300여일 뒤면 현재 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집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네, 국회에서도 여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사당은 지금부터라도 같이 논의를 하자며 자유한국당의 복귀를 촉구했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만을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만 하루 만에 다시 모인 여야 4당 원내대표.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해 먼저 사과했습니다. 파행과 배치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각 당을 이끌어가는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장외투쟁을 선언한 한국당은 국회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한국당도 지지자 결집 효과도 보고 얻은 게 있지 않느냐. 패스트트랙 지정은 논의의 시작일 뿐이니 모여보자고 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추경안 및 민생 관련 법안 심의에 나서 주십시오. 하지만 한국당 반응은 강경 그 자체였습니다. 사과와 패스트트랙 철회가 먼저라며 국회 정상화에는 아직 응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인하더니 이제 와서 느닷없이 여론 호도용으로 민생 타령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당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상 최다 동의를 기록한 데에는 조작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보수 괴멸, 자유한국당 괴멸을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지금 여론몰이, 가짜 여론몰이하고. 한국당은 오늘 하루에만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서울역을 시작으로 대전, 대구, 부산에서 장외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회에선 의원 10여 명이 단체 삭발도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하 쪽으로 계속 압박을 가했지만 연준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경제 상황이 아직 괜찮다는 게 중앙은행의 시각입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이틀에 걸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 현재 금리인 2.25에서 2.5%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 만장일치 결정입니다. 연준은 경제활동의 흐름이 견조하고 물가 상승률도 연준 목표치를 밑돌아 금리를 동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have both been a bit stronger than we anticipated, while inflation has been somewhat weaker. 연준은 지난 3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시장은 연준의 발표를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금리 정책과 비교하며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을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1%포인트 금리 인하란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올해 1분기 미국 경제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웃도는 3.2% 성장세를 기록한 것도 금리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변수였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경제 지표에 따라 향후 금리 정책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담담히 밝혔습니다. Along with the outlook for continued growth, a strong job market, and muted inflation pressures, as consistent with continued patience in assessing further adjustments in monetary policy. 금리 정책 변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게 미 연준의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이 당분간 금리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내년에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는 이유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오늘 새벽 충북 청주의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20대 주민 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수십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윤보미 기자입니다. 아파트에서 불길이 치솟아오르고 소방차는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어떡해. 너무 심하겠다. 저 못 빠져나왔을 것 같아. 오늘 새벽 4시쯤 충북 청주시의 24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아파트 안에서 주민 24살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주민 2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저는 자고 있던 상황이었고 소방차랑 경찰차가 와서 방송을 크게 하시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불이 난 걸 확인을 했어요. 자는데 살려주세요라는 소리가 들려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고속도로를 달리던 25톤짜리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직후 운전자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대피했고 불은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 뒷바퀴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전남 담양군의 창틀 작업장에도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작업장 내부 80제곱미터와 집기들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2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작업장 안에 있는 휴게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엔 경남 양산시의 도료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불로 공장 건물 500제곱미터와 기계 설비 등이 타 1억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에 있던 직원 10여 명은 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이틀째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가 군사 개입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위기를 막기 위해 군사작전도 가능하다고 밝히자 러시아는 내정 간섭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상파울루 이재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체류탄 가스가 가득합니다. 하루 전 1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친 반정부 시위 뒤 또다시 수천여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마두로 정권 퇴진을 외쳤습니다. 간간히 군 경찰과의 충돌이 있었지만 대부분 평화롭게 행진했습니다. para darle apoyo a lo que sucedió ayer, para aún así seguir nosotros batallando para lograr nuestra libertad, porque la libertad. 친정부 시위대도 카라카스 도심에 모여 맞불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는 또 대립했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의 위기를 막기 위해 군사작전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덤퍼드 미국 합참의장은 하원 예산 관련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doing what we can now to collect intelligence to make sure we have good visibility on what's happening down in Venezuela and also be prepared to support the president should he require more from the U.S. military. 러시아는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며 사전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 외무장관과 미국 국무장관 간의 베네수엘라 사태를 둔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고 전한 뒤 미국의 간섭은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의붓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그걸 신고했다가 보복 살해된 여중생은 경찰이 사전에 발빠르게 대응만 했더라도 참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체포된 의붓 아버지도 신고에 대한 보복 범행이었음을 시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경찰 대처에 대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논의일 겁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13살 의붓딸 A양을 살해하고 저수지해버린 의붓 아버지 31살 김모 씨. 경찰은 김 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성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의붓딸 살해한 이유가 뭡니까? 친모와 함께 범행 계획했습니까?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대응이 허술했다는 지적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숨진 A양이 김 씨를 성폭력 혐의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관할 이전 등으로 19일 동안 시간을 끌었습니다. 또 A양이 신변 보호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친아버지가 반대한다는 얘기만 듣고 대응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그때 타이밍, 골든 타이밍이 한 2번 정도는 놓친 것 같은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성폭력 수사의 최우선 가치인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 경찰 스스로 매뉴얼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적으로 여성은 일반인에 비해서 사회적 약자라고 인식이 되어 있고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줘야 할 국가의 의무가 있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 과연 국가 또는 경찰이 그 사안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 경찰청은 최초 성폭력 신고 접수 이후 목포경찰서와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이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광주 동부경찰서는 어제 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친모 39살 유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달 27일 저녁 6시 30분쯤 재혼한 남편 31살 김모 씨와 함께 전남 무안군 농로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친딸 A양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남편 김 씨의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거나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유가족들의 의혹 제기를 받아들여서 특조위가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한국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푸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해야 한다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오랜 요청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받아들였습니다. 유가족들은 황 대표가 당시 구조 현장을 지휘한 해경 123 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검찰에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주장해왔습니다. 또 수사팀이 이에 불응하자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야당 대표를 흔들려는 이른바 타깃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세월호 수사 방해라는 명목으로 황 대표를 공격하는 시도는 수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결과는 혐의 없음이었다는 겁니다. 반면 유가족들은 특조위가 철저히 의혹을 밝혀내 필요하면 수사까지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때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가족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전면 재수사, 특수단을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특조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황 대표의 조사 일정과 방식 등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황 대표가 조사를 거부해도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황 대표가 2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마저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만 가능합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지난해 일제 전범기업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도 고령의 피해자들은 아직 이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전범기업들이 배상은커녕 우리 측 협상 요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참다 못한 피해자들이 이 기업들이 한국에 갖고 있는 재산을 강제로 매각해서 나눠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매각 요청한 국내 자산은 어느 정도이고 이게 허가될 가능성은 있는지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법률 대리인단은 일본 전범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매각 대상 자산은 일본 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P&R의 주식 9억 7천여만 원어치와 후지코시가 소유하고 있는 대성 나치유학공업의 주식 7억 6천여만 원어치입니다. 이번 신청은 지난해 대법원의 손해배상 확정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하지만 전범 기업들은 배상은커녕 우리 측의 협상 요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 측 대리인들은 전범 기업들의 국내 자산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매각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고령이시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기가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저희가 지금 매각 명령 신청을 통해서 대법원이 이미 확정 판결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매각 신청은 허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원 안팎의 전망입니다. 법원은 우선 매각 대상 자산에 대한 감정을 한 뒤 매각 명령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후 전범 기업들에게 매각 명령서를 보내고 매각 절차를 진행해 피해자들에게 매각 대금을 전달합니다. 실제 매각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 걸리며 전범 기업들이 항고할 경우 매각 절차는 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이렇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법원에 매각 신청을 한 것을 두고 일본에선 해당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외무성 측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주일 한국 대사관에 항의했습니다. 일본 측의 반응은 도쿄에서 나시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우리 법원에 자산 매각 명령을 신청한 대상은 이른바 일본 전범기업. 일본 정부가 대리전을 치르듯 곧바로 항의하고 나선 대상은 우리 외교 경로입니다. 일본 외무성 가나스기 아시아 대항주 국장은 도쿄의 주일 한국 대사관 차석 공사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습니다. 가나스기 국장은 한국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협의 제의도 응하지 않는 가운데 원고에 의한 자산 매각 움직임이 진행된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HK는 서울의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도 한국 외교부에 같은 내용의 항의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원고 측에 의해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조기에 구체적인 대응 조치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청구권 협의에 기초한 정부 간 협의를 한국 정부에 거듭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나신합니다. 네, 세월호가 완전히 기울어진 시각의 CCTV 영상은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그동안 여러 정황들을 찾아서 CCTV 조작 가능성을 제기해 왔었는데 어제 이런 상황들을 직접 재현했습니다. 특히 조작되거나 삭제된 CCTV 기록이 3분 이상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조위가 재현한 현장을 박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3층 중앙홀입니다. CCTV 연결 케이블이 가득한 녹슨 천장 아래 안내 데스크가 설치됐습니다. 조작 의혹이 제기된 CCTV 영상 저장 장치 DVR도 재현됐습니다. 이번 현장 공개를 통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해군이 수거한 DVR과 검찰이 확보한 DVR의 손잡이와 잠금 장치 상태가 다르다며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장치 영상에 나온 DVR하고 밖으로 꺼내진 DVR, 밖으로 꺼내져서 이제 해경이 확보하게 된 DVR하고는 일단 저희가 다르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사라진 CCTV 영상이 3분 이상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세월호가 완전히 기울어진 시각은 8시 49분으로 CCTV 영상은 8시 46분까지만 남아 있습니다. 사라진 3분에 대한 조작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9시 넘어서도 CCTV가 작동하는 걸 봤다는 생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조작되거나 삭제된 CCTV 기록이 3분 이상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1시간, 즉 8시 30분부터 9시 반까지의 이 시간대가 왜 없냐는 거죠. 그러면 이건 먼저 수거돼서 안 봐야 될 내용을 지웠거나 삭제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여러 의혹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선 특별수사단 설치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내륙 곳곳을 중심으로 안개가 무척 짙게 끼어 있습니다. 위성 영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자체는 거의 지나고 있지 않고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무척 짙게 끼어 있는데요. 가시거리가 짧은 만큼 교통안전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차츰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어제 서울의 한낮 기온이 22.2도까지 올라 포근했었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높은 24도가 예상되고 금요일인 내일은 25도, 토요일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엔 다소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미세먼지 예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보통 수준이 예상되지만 오전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제주의 경우에는 조길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 충청과 그 밖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전 한때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후엔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 자체는 구름이 거의 지나지 않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전 9.5도, 대구 11.9도 등으로 10도 안팎의 기온으로 어제의 시각과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은 크게 올라서 춘천과 청주, 대구가 25도, 서울과 강릉, 대전 24도, 광주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기가 차차 메말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지난달 수출 성적표가 나왔는데 5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감소폭이 줄긴 했고 또 대외 여건도 다소 나아지고는 있다지만 부진의 터널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려면 올 하반기쯤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 줄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2월에 최악을 기록한 이후 감소폭은 줄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선박, 바이오 헬스 수출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액은 디램이 1년 만에 반값이 되면서 13.5%나 줄었습니다. 나머지 품목 전체 수출액은 소폭이라도 상승했지만 반도체 부진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수출이 감소한 이유는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단가 하락과 중국 수출 부진이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대외 여건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까지 미국은 자국 안보를 내세운 무역보호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길 국가를 지정합니다. 독일과 일본이 주요 타겟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수출은 안정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이르면 이번 달 타결될 전망이라는 것도 희소식입니다. 하지만 유럽과 일본이 저성장에 빠진 가운데 예상보다 양호했던 미국과 중국 시장이 언제까지 추세를 이어갈지가 관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통상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232조로 워낙 사실 재미를 봤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또는 조선, 항공에 대해서 확대할 가능성은 여전히. 대외 여건이 불투명한 가운데 반도체 수요 반등이 기대되는 하반기는 돼야 수출이 회복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소주값 인상에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습니다. 먼저 편의점에서 시작됐습니다. 참이슬 한 병이 1,800원으로 올랐습니다. 경제부 모은희 팀장이 보도합니다. 소주 가격이 이달 들어 잇따라 오릅니다. 하이트 진로는 360ml 기준 참이슬 제품의 공장 출고 가격을 병당 1,081원으로 65.5원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11월 해당 제품의 출고 가격을 병당 54원씩 올린 후 3년여 만에 인상하는 것입니다. 하이트 진로 측은 원자재 가격과 제조 경비 등 원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주값 인상은 편의점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 병 제품 가격이 기존 1,660원에서 1,800원으로 140원씩 올랐습니다. 대형마트도 재고가 소진되는 대로 조만간 소주 가격을 올릴 예정입니다. 현재 대형마트에서는 참이슬 병 제품이 1,200원 안팎에 팔리고 있으며 마트별로 인상폭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 1위 하이트 진로가 소주값을 인상함에 따라 처음처럼을 생산하는 롯데주류와 각 지역 소주 업체들도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달에는 맥주 시장 1위인 오비맥주가 카스와 카프리 등 주요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5.3% 올리는 등 최근 주류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류업계는 식당이나 주점의 경우 소주 한 병에 5,000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어 퇴근길 소주 한 잔이 부담스러워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올해로 20도를 맞은 전주국제영화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영화 표현의 해방구라는 주제로 열흘 동안 열리는데요. 현장을 미리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선우 기자, 이제 축제 열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겠네요. 네, 저는 지금 전주 영화의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곧 타오를 축제 열기에 이곳도 점차 들뜨는 분위기인데요. 열흘 동안 이어지는 봄날 영화의 향연에 관람객 맞을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올해도 이곳에 3,000석 규모의 전주돔 상영관이 설치됐는데요. 고화질 영상과 음질의 영화 상영 외에도 코미디 공연이나 뮤직 페스타 같은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입니다. 오늘 저녁 7시에는 레드카펫 행사에 이어 배우 최원영, 한예리의 사회로 개막식이 열리는데요. 베를린 국제영화제 각본상을 받은 이탈리아 청춘들의 이야기, 나폴리 작은 갱들의 도시가 축제의 시작을 알릴 예정입니다. 이번 영화제는 영화 표현의 해방구라는 주제로 52개 나라 영화 262편이 전주 5개 극장 22개 스크린에 오르는데요. 인물과 사건을 보다 가까이 들여다보는 다큐멘터리 영상물들이 독립 대한영화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20도를 맞은 전주국제영화제와 한국영화 100년사를 돌아보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내리 사흘을 쉴 수 있는 연휴가 겹쳐 이번 영화제에 10만 명 넘게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전주 영화의 거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노동절이었던 어제 유럽 곳곳에서 열린 집회 현장 일부가 폭력으로 얼룩졌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선 노란조끼 시위대가 노조 집회에 합류하면서 일부에서 충돌이 빚어졌고 독일과 스웨덴에선 극우 집회가 열려서 노동절의 참 의미를 퇴색시켰습니다. 파리 양민효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파리 거리가 또다시 하얀 최루탄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고 경찰은 물대포로 응수합니다. 노동절을 맞아 프랑스 전역에선 노동조합이 주최하는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여기에 노란조끼 시위대도 합류했습니다. 오후까지 평화적으로 진행되던 집회는 특히 가세, 즉 파괴자를 불리는 극렬 시위대가 행동에 나서면서 점차 과격 양상을 띠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극좌 무정부 단체인 블랙블록이 병원과 상점 등을 습격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파리를 비롯해 보르도와 마르세유에서도 노동절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La manifestation du 1er mai est une belle manifestation. Moi, je suis venu manifester comme tous les 1er mai. Après, il y a des débordements des uns et des autres, mais parler surtout de la casse sociale. Arrêtez de parler des casseurs. Voilà, on s'en fiche des casseurs. 프랑스 전역에서 10만 명 넘게 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파리에서만 200여 명이 체포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노동절 집회가 폭력 시위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력 7,400명을 투입했습니다. 또 관광 명소 등 시내 곳곳 통행을 봉쇄하면서 주요 지하철역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곳곳에서도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주요 노조들이 참여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고 동부 지역에서는 극우 집회와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스웨덴에서도 신나치주의자와 반대 세력 집회가 동시에 열리면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휴입니다. 지난달 11일 체포된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에 대해 영국 런던 법원이 징역 50주를 선고했습니다. 영국 런던 법원은 2012년 보석 상태였던 어산지가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망명한 것은 영국의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어산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우리 돈 243억 원가량인 세금 1,600만 파운드가 사용됐다고 추산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위치한 쇼핑몰에 백인 남성이 난입해 총을 쏘고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40대 백인 남성이 쇼핑몰 담배 판매점에서 총탄 3발을 발사하고 경찰과 4시간가량 대치하다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됐습니다. 쇼핑 중이던 고객 10여 명은 무사히 구출됐지만 쇼핑몰 직원 1명이 발목에 총탄을 맞아 다쳤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한인이 운영하는 상점들도 밀집해 있는 곳이라 한국인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설산 위에서 진행된 록 음악 콘서트에 수천 명의 팬들이 몰렸습니다. 록스타 레니 크라비츠는 가장 이색적인 공연을 펼치게 됐다며 설렘을 나타냈고 관객들은 스키를 타기도 하며 공연을 즐겼습니다. 이번 콘서트 무대는 해발 2,320m 높이에 마련됐습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노동절인 어제 극장가에 아주 뜻깊은 영화 한 편이 걸렸습니다. 과거 공권력의 눈을 피해 숨어서 봐야 했던 영화 파업 전야가 만들어진 지 29년 만에 극장에서 정식으로 개봉을 한 겁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영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형 영화 파업 전야를 상영 중인 서울 해화동의 예술극장 한마당에 대한 수색을 벌여서 필름과 영사기 등을 압수했습니다. 영화가 세상에 나온 1990년 공권력은 상영을 막았습니다. 탄압을 피해 대학가 등에서만 비밀 상영을 했는데 약 30만 명이 관람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 뒤 29년 이제야 극장에 정식 개봉했습니다. 영화를 지켜주신 관객분들, 노동자들, 어찌 보면 영화에 보이지 않는 어떤 지킴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어져서 영화는 한 금속공장 노동자들이 부당한 잔업과 야근에 시달리며 파업에 나서기까지 과정을 그렸습니다. 실제 파업 중인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의 도움으로 사실감 넘치는 현장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하는 주인공. 그가 노와 사의 경계에서 고뇌하는 이야기는 2019년에도 여전히 설득력을 지닙니다. 내용만 바뀌고 조건들만 바뀌었지 사실은 본질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현실에서도 주는 메시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트 노동자들의 파업 과정을 그린 2014년작 파트는 20여 년 전 파업 전야의 전개 과정과 놀랍도록 닮은 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노동 영화가 나오고 30년 가까이 흐른 지금 우리 노동 현실은 얼마나 바뀌었는지 영화들은 질문합니다.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다 해서 최근 온라인에서 많이 팔리는 노니 제품 상당수에서 쇳가루가 나왔습니다. 물을 섞은 제품을 100% 노니 원액이라고 속여 판 곳도 많았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루로 된 논이 제품을 물에 타 자석 막대기로 휘젓고 꺼내보니 검은 가루가 붙어 나옵니다. 쇳가루입니다. 저 정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차나 이런 걸 타먹었을 때 색가루 맛이 나는 거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사한 논이 분말과 환제품 88개 중 22개에서 기준치를 넘는 금속성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기준치의 160배를 초과한 제품도 있습니다. 단단한 건조 농산물 등을 분사할 때 금속 재질의 마찰로 인해서 미세한 쇳가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들입니다. 검사를 강화한 수입 제품과 달리 원료를 들여와 국내에서 갈아 만드는 제품은 제조사에만 품질 검사를 맡긴 탓입니다. 광고도 믿을 게 못 됐습니다. 식약처는 100% 논이 원액이라는 광고와 달리 정제수를 섞어 만든 제품을 판 온라인 쇼핑몰 36곳도 적발했습니다. 항암 효과가 있다는 등의 허위 과대 광고를 한 인터넷 사이트와 판매 업체들도 적발했습니다. 논이 자체가 염증 해소해주고 암 예방도 된다고 해가지고 먹었는데 그거 나오니까 그걸 안 먹고. 식약처는 적발 제품들을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하고 해당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모든 분말 제품을 제조할 때 자석으로 쇳가루를 없애도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힌 뒤 합의금을 받아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인데 피해 운전자가 쉽게 합의하게끔 파스값을 달라며 비교적 소액을 요구했습니다. 오승목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이면도로. 지나가던 남성과 부딪혀 차를 세웠지만 이내 수상함을 느낍니다. 피해 차량 탑승자의 의심에 결국 미수에 그쳤지만 쉽게 속아 넘어간 피해자도 있습니다. 이면도를 걷던 남성이 마주오던 고급 외제차에 빠르게 팔을 뻗더니 부딪힌 손목을 감싸줍니다. 놀란 운전자가 차에 내려 남성을 살펴보지만 두 사람은 합의한 듯 금세 자리를 뜹니다. 이 남성이 운전자한테 받아낸 건 파스값 명목의 단돈 3만 원. 58살 오모 씨는 이렇게 주로 강남 일대 고급 외제차를 상대로 최근 2년간 39차례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진신고철에 파스값을 요구하는 사고가 많이 있어서 동일범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추적을 해서 검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인데 요즘엔 이렇게 10만 원이 넘지 않는 소액을 요구해 피해 운전자가 쉽게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게 특징입니다. 경찰은 가벼운 사고라도 상대의 고의성이 의심되면 신고하고 차량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모든 주택에는 화재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의 경우는 어떨까요? BMW 사태로 주행 중 차량 화재에 대한 경각심은 커졌지만 정작 승용차 안에서 소화기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에서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세찬 물줄기를 뿌려보지만 본래 색깔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몽땅 타버렸습니다. 서울 강변북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일어난 화재입니다. 22년 된 승용차를 운전하는 민동혁 씨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불안감을 달래려 차량용 소화기를 직접 구매했습니다. 차량 화재가 이제 이슈화됐을 때 제 차랑 같은 차종도 화재 뉴스가 나면서 그걸 보고 이제 구매해서 비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최근 5년간 일어난 차량 화재는 2만 4천여 건, 43%가 5인승 승용차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재가 빈번한데도 현행 자동차법에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5인승 승용차에서 불이 나면 소방 인력이 올 때까지 손을 쓸 수 없는 겁니다. 승용차 화재 시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했을 때와 아닐 때의 피해 액수는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자동차용 그 소화기 같은 경우 우리 팔뚝만한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설치 공간을 만들어서 설치를 견고하게 해줘야만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잇따른 BMW 화재 이후 국가권익위원회는 모든 승용차에 소화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아직 진전이 없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섬 관광지 무의도와 내륙을 잇는 다리가 개통돼 섬 주민들의 수건이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간선도로가 좁고 주차장도 적어 몰려드는 차량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박재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왕복 2차로의 길이 1.6km, 무의 연도교가 착공 4년 7개월 만에 개통했습니다. 배가 끊기거나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불편했던 주민들은 평생 수건을 풀었습니다. 응급 환자가 생기면 헬기 뜨고 경기 부양정 뜨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차로 싣고 나가니까. 하지만 개통과 함께 섬 전체가 교통 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도로는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사유지 밭과 언덕길까지 온통 주차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등산하러 왔습니다. 아, 등산 좀 하셨어요? 못했어요. 왜요? 차댈 데가 없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간선도로가 너무 좁고 주차장도 900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오는 7월 말까지 주말과 휴일에 무의도에 들어오는 차량을 900대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무의도에 입도 예정인 이동 차량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줄 계획입니다. 또 폭 6m인 간선도로를 내년까지 최대 12m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주차장도 2,000면 이상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주말과 휴일에는 16인승 이상 승합차와 4.5톤 이상 화물차, 특수 차량의 통행이 모두 통제됩니다. 인천시는 환승 주차장을 확대하고 버스 노선을 연장했지만 당분간 교통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박재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한산했던 어제 아침과 달리 다시 정체 행렬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창동교 부근 양방향 지체와 정체지만 다행히도 평소보단 주행 속도가 조금은 나은 편입니다. 하지만 도심 안쪽으로 녹천교 부근까지와 군자교에서 중랑교 사이 그리고 성동교 부근의 정체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서울대 입구 사거리에서 낙성대곡의 사이를 비롯하여 아직은 전반적으로 수월한 모습이며 한강대로 한강대교 남북간 정체를 되는 가운데 삼각지역 지날 때까지 밀렸다 풀렸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건너는 차량들 평균 속도 20-30km 내외 속도로 더딘 운행되고 있습니다.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서울역 앞에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규모가 제법 큰 집회 후 도로 행진이 예정돼 있으며 서울역을 중심으로 한강대로 일부 구간과 광화문 광장까지 이르는 세종대로 전 구간 혼잡이 예상됩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여의 하류나들목 일대 전기 관련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 개 차로가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아키히토 일왕이 선왕으로 물러나고 큰아들인 나루히토 왕세자가 일왕에 즉위했습니다. 연호도 30년 넘게 이어져 온 헤이세이에서 레이와로 바뀌었습니다. 열흘간의 연휴에 들어간 일본은 온통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에게 지난 30년은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으로 대변되는 경제 불황과 동일본 대지진 등 잊고 싶은 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새 시대를 맞이하는 기대감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웃나라의 경사를 마냥 축복의 눈길로 바라볼 수만은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재 한일 관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악화돼 있습니다. 멀리 독도 영유권부터 최근의 초계기 갈등에 이르기까지 꼬인 매듭들은 풀리지 않은 채 앙금은 더 쌓이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가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원히 포기한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군사 대국화에 나서려 한다는 관측은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보다 방위비를 더 많이 쓰는 일본이 이렇게 한다면 동북아의 안보 지형은 요동칠 것입니다. 새 일왕은 즉위 소감을 통해 세계 평화를 기원했지만 헌법을 지키겠다고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즉위 일성으로 평화헌법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한 아버지와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일본의 새 연호 레이와는 아름다운 조화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베 총리는 레이와 시대를 맞아 일본의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나날들이 일본만이 빛나는 미래라면 평화로운 미래도 조화로운 미래도 아닐 것입니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자 내년 올림픽 개최국인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달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는 일본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입니다. 우리 정부도 대일 관계에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외교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비핵화 협상에 있어 미국의 셈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발언과 관련해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비핵화에는 오직 한 가지 접근법만 있다며 기존의 비핵화 원칙론을 고수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은 민주주의에 반한다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여야 사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은 논의의 시작일 뿐이라며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사과와 철회가 먼저라면서 삭발식과 장외 집회 등으로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맞섰습니다. 오늘 새벽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졌습니다. 또 90여 명이 연기를 마셔 40여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는데요. 강한 볕이 오늘도 기온을 아주 크게 끌어올리겠습니다. 어제 서울의 한낮 기온이 22.2도까지 올라 포근했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24도까지 올라 역시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점차 기온은 더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겠고 주말인 토요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아주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주말엔 다소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햇살이 강해서 날씨가 좋겠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어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오늘 오전 한때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가 예상되고 제주의 경우에는 종일 나쁨 수준 이상의 농도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오전 시간대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나면서 제주 지역은 오전에 매우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나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종일 보통 수준이 예상되고요. 오늘 오후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거의 지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습니다. 임실의 가시거리 280m, 해남은 300m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과 일부 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무척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 하늘이 뿌옇게 보일 수가 있겠고요. 서해안과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오늘도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춘천이 9.1도, 대전이 9.5도, 서울이 11도, 부산은 15.7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의 시각과 비슷한 10도 안팎의 현재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오늘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높은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춘천과 청주, 대구가 25도까지 올라서 약간 덥게 느껴질 수가 있겠고요. 강릉과 포항, 서울과 대전이 24도, 광주 23도, 부산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광장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